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업무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조성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동 문화를 바꿔놓을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들은 7일 동안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 이하로 일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한 경우 10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주 3일 15시간씩 일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았지만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무 중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의 판정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종속되는지 여부인데 정부는 휴게 시간도 사용자의 지시 아래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경우도 친목도모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식의 경우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사가 참석을 강제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자발적인 접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당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대폭 줄어든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제도 정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강조하며 국회가 제도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준다며 부족해진 수입을 메우기 위해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 환경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정부의 역할이 기본 전제라며 부작용 우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소득 양극화를 해결해 그 시간을 넉넉한 경제적 여유로 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재벌 회장과 임원이 회사 돈을 빼돌려 동시에 처벌을 받았는데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한 반면 공범인 임원만 회사에서 쫓겨났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실제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억 원대의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회장.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의 조건은 본인이 아닌 공범이 출자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 또는 이득을 본 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컨대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부인 이명희 씨가 운영하는 미호 인터내셔널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조 회장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은 대한항공이 아니라 미호 인터내셔널인 겁니다.
게다가 재벌 총수의 공범은 부하 임원인 경우가 대부분. 이 경우 정작 잘못을 저지른 재벌 총수보다는 총수의 지시를 따른 임원만 처벌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주범인 재벌 총수의 경영권도 제한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명확하게 손해를 끼친 회사까지 포함이 되게 하고요.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과 공범들은 경영진으로 복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꽁꽁 숨겨져 있는 크고 작은 갑질을 고발하는 이런 것까지 갑질이란 주제의 연속 기획 세 번째인데요. 본사의 갑질에 저항하면 인근의 다른 가맹점을 열거나 본사가 직접 나서 영업하는 형태로 이른바 가맹점 말려 죽이기라는 것을 합니다. 배삼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아이스크림 대리점.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한참 바쁠 때지만 갑자기 매출이 줄었습니다. 물건 구매를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본사에서 대리점을 제치고 도소매점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3개월 만에 넘어간 거래처는 9곳. 타사 제품까지 저가에 공급하면서 갈수록 버티기가 힘들어지자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나서서 대리점의 거래처인 소매점을 상대로 저가 공급, 한쪽비 지급 등으로 대리점 영업을 방해하고 거래처를 빼앗고 있습니다. 인천의 장유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쪼개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합니다. 타사 제품 취급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본사에 찍힌 건데 본사가 인근에 또 다른 대리점을 만들어 몰아주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20% 이상 싼 가격으로 출고를 해줘서 제 거래처를 그 가격으로 해서 거래처를 뺏기게 만들었고 그래도 버티니까 기존에 있는 거래처를 넘겨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밀어주게 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고사하게 만든다는 건데. 편의점 업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250m 내에 동종 브랜드 출점을 막아놓은 상태지만 동의서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본사에 밑보이면 언제든지 강제 동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리는지 상관이 없어요. 돈 있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계속 기다리면 이 사람이 죽거든요. 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버티는 데다 공정위까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 대리점들의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선물 사려고 옷가게에 갔다가 포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원래 포장을 안 해주는 곳일 수도 있지만 본사에서 받아오는 포장재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데요. 하지만 갑질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어디다 하소연조차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옷을 산 뒤 포장을 요청하자 점원이 쌓여있는 포장지 가운데 하나를 꺼내옵니다. 이거 얼마?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는데 단가가 10만 미만이에요. 하지만 일부 대리점은 포장재 한 개당 10,000원을 넘게 주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포장재는 입찰을 통하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지만 본사에서 주는 걸로만 쓰게 해 손해는 고스란히 대리점 몫입니다. 심지어 매장을 꾸미는 장식용품 지원도 본사의 말을 잘 듣는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을 차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한 대리점주는 본사가 말을 잘 듣는 매장은 계절에 맞는 인테리어 장식용품을 공짜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철진한 매장으로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받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본사의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에 대리점이 잘 협조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런 보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은 당연히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본사의 갑질에 소갈이하는 업체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은 실적 공시를 하고 나면 여지없이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연락이 온다고 증언합니다. 업체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로 높은 수익을 낸 업체부터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보다 딸린 식구와 직원의 앞날을 먼저 떠올리는 이들은
오늘도 갑의 행포를 속으로만 사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손을 보는 게 18년 만인데요. 저소득층은 덜 내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내는 게 핵심인데 과연 내 보험료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준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직장인 대부분은 개편 이후에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다만 월급 외에 임대나 이자 소득 등이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전체의 1%인 14만 세대로 보험료가 12만 6천 원씩 더 붙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직장 가입자입니다. 먼저 실제 소득이 없어도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집니다.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13,100원만 부과됩니다. 재산보험료는 줄어듭니다. 과표 5천만 원, 시가 1억 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매기는데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40% 인하 효과를 누릴 전망입니다. 소형차나 승합차, 화물차 등 생계형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없애고 3,000cc 이하 중형차는 기존의 70%만 내면 됩니다. 다만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소득이 3,860만 원을 넘는 등 소득재산 상위 2에서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4만 7천 원 오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지금까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안 냈다면 앞으로는 내야 합니다. 먼저 지역 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부모나 배우자여도 연소득이 3,400만 원이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 4천만 원을 넘을 경우 역시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30만 세대가 새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정부는 다만 안 내던 보험료를 갑자기 내는 만큼 4년 동안 보험료 3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해 문제가 있어 치과에 가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치료가 많기 때문인데요. 하반기부터는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서 어린이 충치 치료나 노인 임플란트 시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어린이 충치 치료 때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보 적용이 안 돼 최고 수십만 원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충치 치료 시술 광중압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광중압형 복합레진 충전술은 시술 시간이 짧고 성공률이 높은 충치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건보 적용이 안 되다 보니 부담도 크지만 가격도 들쭉날쭉이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경기 지역 치과 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60만 원까지 최고 60배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충치 치료 시 현재 건보가 적용되는 치료법은 아말감 충전 시술뿐인데 수가가 낮은 데다가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 수온이 발견되며 안전성 논란까지 벌어져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 사용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이달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이며 치아 전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 금액은 110만 원 정도였으며 이 중 본인 부담률 50% 적용으로 노인이 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2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제주도의 난민 문제를 두고 한국 사회 전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도적 행위와 자국민 보호 사이에서 표류 중인 제주 내 난민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주로 들어온 난민들의 수용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민 신청 허가에 대한 폐지를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해당 청원글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글이 올라온 지 5일 만인 지난 18일엔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어섰고 28일엔 51만 명을 넘어서 해당 청원은 올 상반기에 제안된 국민청원 중 단기간에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청원 게시판 규정에 따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청원도 답변 대기 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감일이 아직 열흘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난민 문제가 불거진 건 갑자기 몰려든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현재 얼마나 많은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으로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중동 국가인데요. 1994년부터 종교 갈등으로 내전이 시작됐고 전쟁을 피해 수많은 예멘인들이 조국을 떠나 세계 각지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기구가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하면서 예멘인들의 제한적 체류가 이뤄졌는데요. 이후 말레이시아 내에서 체류 기한 연장이 안 되자 제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제주로 예멘인들이 들어오게 된 건가요? 네, 그건 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때문입니다.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 위험이 있는 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 국민들이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웃에 위치한 일본의 경우 비자 없는 예멘인에 대해서는 입국조차 허용하지 않고 유럽 역시 난민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201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자체 난민법을 제정한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일단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몰리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제주로 향하는 예멘인들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 12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예멘인은 총 454명이었는데요.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단 2달 만에 이보다 많은 500여 명이 제주에 들어온 거죠. 네, 불과 2달 사이에 기존 체류 중이던 예멘인의 숫자를 뛰어넘은 거군요. 그래서 예멘인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작되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갑자기 늘어난 예멘인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불법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 30일에 출도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6월 1일에는 무사증 악용을 차단한다며 비자 면제 제외 국가에 예멘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들어온 500여 명은 제주에 갇혀 다른 곳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난 25일 난민 자격을 신청한 제주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잖아요. 그럼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예멘인들 입장에서는 한 가닥 희망을 걸 수 있지가 않을까요? 네, 이번에 심사를 받게 된 예멘인 수는 제주도를 찾아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549명 중 제주를 빠져나간 이들을 제외한 486명인데요. 출입국청은 이번 심사를 위해 1명이던 심사관을 3명으로 늘리고 아랍어 전문 통역원 2명을 추가 배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심사할 수 있는 인원은 하루 2-3명에 그치는데요. 통역을 거쳐 정치적, 종교적, 또 성적 박해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심층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법무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4년 4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만 361명의 난민 신청자 중에서 839명만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자면 4.1%인데요. 이를 현재 예멘인 난민 신청자 수에 대입하면 불과 20여 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고국으로 추방돼서 내전의 공포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예멘인 난민 신청자 수의 대부분은 반군의 징집을 피해온 남성들인데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강제로 전장에 끌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난민 인정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해당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제주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 중 찬성이 39%, 반대가 49.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치안의 위협과 일자리 부족 현상을 우려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비교해 나눌 것이냐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바로 갑자기 유입된 예멘인 난민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역시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난민을 배출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서 역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부디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서 현명한 해결책이 찾아지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